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적자능 고령자가 빈곤에 빠지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대책 내용과 우려되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지였던 파주에서 50km 떨어진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문제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중소수출업체들의 줄도산을 일으켰던 키코 사태의 해결 시도에 나섰습니다. 보상받을 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은행들과 최종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번이 법적 조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조정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또다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일 갈등이나 무역 전쟁 등 대외 이슈와 주 52시간 제도, 최저임금 등 국내 이슈까지 일일이 열거하면서 경제가 버려진 자식 같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프리즘은 정년 연장 논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고령화에 노인 빈곤까지 겹친 탓에 정부는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진 내용부터 신윤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정한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반영한 건데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60세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일명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의무화 제도가 모델인데 만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기업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 시점을 2022년으로 시범 사업부터 밟아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발적 전령 연장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으로 늘리고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확충 방안 또는 그 대책입니다.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정부는 또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키로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진 건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60세는 요즘 애들이에요. 60세 정년하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65세쯤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노인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노인들이 좀 일을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른 은퇴로 빈곤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활비만 애들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땅 벌이도 없고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뭘 하겠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 수는 재작년 기준 707만 명에서 6년 뒤인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도 지속되면서 15세부터 65세까지인 생산 가능 인구는 내년부터 10년 뒤인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내놓은 방안이 정년 연장 논의의 밑그림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필요성이 높더라도 실제로 정년을 연장할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 정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려점은 뭔지도 알아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그러면 현재 60세 정년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네,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 예.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는 사실 이 정년 60세라는 게 지난 1991년에부터 명시가 돼 있었지만 당시에는 권고 사항이었고요. 2013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016년과 2017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년의 의무화도 실제 적용된 게 몇 년 안 됐다라는 그런 건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당시에 권고가 의무로 바뀌었을 때의 여론은 어땠습니까? 사실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됐을 때도 뭐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 여론이 좀 심했는데요. 예.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게 이 임금 피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5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도 아직도 60세 정년이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증거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올바른 방향을 지금이라도 설정을 해놔야 할 텐데 그렇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과 영국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국과 영국은 이 법정 정년제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미국은 나이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경찰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만 정년 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아일랜드, 독일 등은 향후 수년 내에 정년을 67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의무 고용 연령이 65세까지고 내년에는 이를 70세까지 늘리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을 위해서 이게 실제로 도입 절차를 밟는다고 봤을 때 그렇죠.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요? 일단 고령층과 또 청년층의 일자리가 좀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의 고용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수록 0.1%포인트 죄송합니다.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이 0.8%포인트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고령층의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고령화를 느낄 수 있는 통계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년가량이 지난 2047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전망한 자료인데요. 가구원 숫자는 점점 줄고 특히 독거 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인 가구는 28.5%, 2인 가구는 26.7%였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인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37.3%, 2인 가구가 35%로 전체 가구의 7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중에는 자녀 없이 사는 집이 전체 가구에서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2047년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연평균 8만 4천 가구씩 줄어들지만 1인 가구는 9만 1천 가구, 부부 가구는 5만 7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영향이 큽니다. 비혼이나 만혼과 같은 결혼 인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독립 가구가 형성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부부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늘어나는 원인이 연령층이 고연령에서 고령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부 가구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부 가구와 함께 1인 가구의 고령화도 진행 중인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17년 134만 7천 가구에서 20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로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의 긴급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인데 연이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의심 신고를 한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도 검사 결과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은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요.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연천 농장은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역학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농장 모두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조기 차단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됐죠. 그렇습니다. 이재용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전국 6,300호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기 포천 돼지 밀집 사육단지를 방문해 거점 소독시설을 점검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우선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인근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뿌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야생 멧돼지 관리도 강화한다고요? 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이 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한 건데요. 환경부는 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20km를 야생 멧돼지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폐사체나 이상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는데요.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들이 이동이 많아지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의 강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이 되면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출국 준비물인데요. 평소처럼 무심코 라면, 볶음고추장 같은 것들 챙기셨다간 입국이 거부되거나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국을 앞두고 들뜬 여행객들의 짐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해외에서 더 요긴한 단골 기호식품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이런 기호식품 때문에 뜻밖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역의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볶음고추장 가서 챙겨가는데 안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발병해가지고 그런 정보 받은 적이 없는데. 대만의 경우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되면 2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77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장 납부를 못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이나 호주, 미국, 유럽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역 당국도 검역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중 16편 정도를 일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육류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땐 우선 자진 신고를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수출업체들의 줄도산을 일으킨 이른바 키코 사태. 지난해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결정하고 피해 업체 4곳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하고 은행들과 최종 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4개 피해 업체가 민원을 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조정 대상인 4개 업체 말고도 불안전 판매로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로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상받을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은행들에게 제시하면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이사회 통과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난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키코 관련 보상 업체에 대한 제안이 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미리 추려서 은행들과 협상한다는 것. 이 분쟁 조정 절차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관건은 키코 보상에 있어 은행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단독 보도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이게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까지도 금감원이 보상 대상에 포함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은행들이 조정을 거부했던 주요 이유를 보면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4개 업체 조정안을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이런 조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상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은행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실무자들 사이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은행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상 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한다면 은행들도 이 보상안을 수용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피해가 의심되는 업체들의 일종의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상 기준은요, 불안전 판매에 따른 피해 여부가 되겠습니다. 분류 대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불안전 판매 이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라든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업체들인데 약 150개 정도 업체로 볼 수가 있고요. 은행 측 과실로 오버헤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핵심 분류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헤지란 외화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키코 상품에 가입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들도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나 혹은 피해 기업들 어느 한쪽이라도 이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조정 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조정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은행들은 경영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일단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금융당국이라든지 정치권의 압박, 또 이 고위험 상품 판매에 따른 비난 여론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출구 전략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보상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실제 보유 물량의 1000배에 달하는 회사채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 고객의 신고로 실제 거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사고 경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인 이 JTBC 회사채에 대한 매도 주문이 각각 3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통해서 총 800억 원치 이렇게 채권 매도 주문이 나온 건데요. 원래는 투자자가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1000배가 뻥튀기가 돼서 300억 원, 500억 원치 매도 주문이 이 한투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나온 겁니다. 다행히도 한 고객이 신고를 해서 이 황당한 거래 주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한투증권에 따르면요, 이곳 한 개발자가 이 실제 입고 금액의 1000배가 입력되도록 설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른 증권사 계좌 보유 고객이 이 한투증권 계좌로 이 보유 채권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직원 실수로 이 한투증권 계좌로 들어온 채권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1000배나 불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 주문이 각각 300억, 500억, 총 800억 원이 된 건데 이 JTBC 회사채 총 발행액 510억 원보다 많았지만 이보다 낮은 규모로 두 차례 쪼개서 주문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가 안 됐습니다. 만약 고객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대규모 물량의 유령 채권들이 거래가 되는 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이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주택에도 확대해서 도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이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좀 더 살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 청구권은 임대 기간 중 한 번만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개정회의가 나왔는데요. 당정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인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먼저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임대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최대 4년 동안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보증금 등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법안이 발의된 전월세 신고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집주인들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요즘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라며 국회에 경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박용만 회장이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요. 네,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회장은 요즘 경기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기업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이 국회를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했다던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박 회장은 정치권이 경제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각축전이 돼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벤처와 신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인데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편리함과 싼 가격으로 무장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공세에 기존 대형마트들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 오프라인 마트들이 온라인보다 더 싸게 제품을 내놓는 이른바 초저가 마케팅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에 마련된 초저가 코너입니다. 일반 판매가가 1,000원이 넘는 물티슈가 700원, 100만 원이 넘는 김치냉장고는 4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4,900원짜리 와인입니다. 그래도 한 2, 3만 원 정도 와인을 먹었었는데 4,900원짜리 와인도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았었어요. 부담감도 훨씬 덜해져서 비용 면에서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출시 2달 만에 36만 병이 팔리면서 앞서 판매량 순위 1위 기록을 3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이 같은 초저가 마케팅은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량 매입이나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가 기능들을 좀 제외하면서 원가를 좀 낮추면서 그렇게 초저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매입량을 5배 정도, 한 10배 정도 이렇게 늘리면서 원가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초저가. 소비자들의 관심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마트에서는 5개가 들어있는 라면 한 묶음을 2,000원에 내놨는데 출시 2달 만에 130만 개가 팔렸습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구력이 상실이 된 거야. 소비자를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대형마트들의 초저가 마케팅이 일단 소비자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 국내 중소기업 5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해도 10명 중 3명은 1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 운영자 이승건 비바퍼블리카 대표가 제3인터넷 전문은행 재도전이 현재로서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던 중 금융당국에서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돼 이 분야 역시 진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큰 더위 없이 맑고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3도, 전주는 12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특히 전주는 일교차가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25도 선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금요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1920년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동하는 국가마다 그야말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질병을 해소하는 데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초기 방역 대책이 잘 수행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